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옷이라는 표현이 어느 드라마의 대사로 나와 이탈리아 명품이 유명한 것을 실감했는데요.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펜디 등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명품은 왜 유명할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명품하면 패션 브랜드인데요. 패션은 의류, 신발, 가방 등으로 대표됩니다. 의류는 사실 섬유산업으로 섬유산업은 보통은 개발도상국가에서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구로공단으로 대표되는 섬유산업 단지가 있었으나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섬유산업은 쇠퇴하고 IT 등 첨단 산업이 이를 대체하였습니다. 섬유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개발도상국 등 후발주자들이 주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의류를 보면 한국 브랜드이긴 해도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메이드 인 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합니다. 그런데 G7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명품은 왜 유명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탈리아는 186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통일을 이루어낸 국가입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국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탄생한 직후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영국의 산업혁명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선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반면 신생국가 이탈리아에서는 산업혁명이 발전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우선 국가 자체가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석유인 철광석, 석탄이 있어야 했으나 이탈리아는 철광석, 석탄 등 지하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산업혁명이 다른 유럽 국가에서 비해 굉장히 늦었습니다. 당연히 유럽의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하지 않는 산업 혹은 기피하는 산업에 뛰어들어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유럽의 강대국이 이웃이면서 산업혁명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섬유산업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탈리아에는 가내수 공업 그러니까 이탈리아 각 가문들은 섬유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던 길드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것이 이탈리아의 섬유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펜디 등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이탈리아 명품은 바로 유럽 선진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섬유산업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유럽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동하던 시대인 1900년대 초반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웃 강대국들이 산업혁명으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때 유럽의 후진국인 이탈리아는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 없는 섬유산업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와 1970년대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섬유산업에 뛰어들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은 첨단 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섬유산업은 쇠퇴하고 대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우리보다 경제 발전이 늦은 아시아 국가들이 섬유산업에 뛰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펜디 등 이탈리아 패션 업체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성장했냐라는 의문이 남는데요. 2차 세계대전은 이탈리아 패션 업계에게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를 주름잡던 국가는 영국이었으나 2차 세계대전에서 세계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동시에 미국은 유럽의 전쟁 물자를 조달하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때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는 흔히 미국의 부자들을 겨냥해서 소위 고급화 전략을 폈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성공했던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등 당시 여성들에게 우상의 대상인 세계 최고 정상급 여배우들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는 소위 명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의류 브랜드도 정상급 스타가 광고하는 효과와 이제 막 데뷔한 신인 영화배우가 광고하는 효과는 브랜드 이미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는 미국의 부자들을 겨냥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를 입은 미국 부자들은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만족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명품은 미국 부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 등극하고 명품을 입은 미국의 부자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위 명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막대한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미국이라는 강력한 시장의 등장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이탈리아 명품 회사들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를 정도로 호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이탈리아 명품 업체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섬유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싼 곳으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에서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 탄생하면서 이러한 국가 역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신생 국가들과 인접한 이탈리아는 신생 독립 국가의 저가 공세에 직격탄을 맞아 이탈리아 섬유산업은 휘청거렸습니다. 이탈리아 패션 산업은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합니다. 바로 최고 위층만 사는 명품이 아닌 일반인도 살 수 있는 명품이라는 전략을 펼칩니다. 기존에는 일반인들에게 명품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나 너무 비싸 살 수 없어 꿈도 꿀 수 없는 대상이었지만 아직도 비싸지만 몇 달치의 월급을 모으면 살 수 있는 약간 저가 전략을 펼쳤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각국의 최고 스타를 모델로 기용한 스타 마케팅도 지속하며 소비자층을 확대하면서도 최고의 스타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명품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층 자체를 늘려 매출 구조의 다변화를 꾀했던 것입니다. 이 전략은 제대로 통하여 이탈리아 명품업체는 2000년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품은 더 이상 최고 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돼 명품을 향한 열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벤츠를 타야만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일반인도 상대적으로 쉽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명품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능력도 안 되면서 명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고 명품 브랜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너무 고가 정책을 쓴다는 것에 비난도 많지만 명품의 소비자층이 넓어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명품이 단순히 유명인들을 모델로 기용하여 고가 정책을 쓴 것만으로 명품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위 길드라는 독특한 이탈리아 생산 방식, 그리고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탈리아인의 미적 감각과 장인정신 등이 유산으로 남아 제품의 질을 뒷받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이탈리아 명품이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